코로나19의 일자리 충격이 하루하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취업준비생은 취업을 멈춰야 했고 프리랜서는 일감이 끊겼습니다. 정부의 판단은 IMF와 다릅니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명예퇴직으로 당시 기업을 살리는 것보단 고용을 최대한 유지를 해서 안정감을 찾는 게 먼저라는 인식입니다. 정부의 이런저런 일자리 정책 어떤 모습이고 또 아쉬운 점은 없는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왔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통계청에서 경제활동 인구조사라는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20대에서 구직 단념자가 폭증을 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또 현재 일자리 상황을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기 침체기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제 경기 침체가 되면 이제 취약계층부터 일자리를 잃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소득 격차가 이제 확대되는 이런 현상은 이제 전형적인 현상인데요. 예. 이번에도 이제 임시직이나 이제 일용직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이 이제 대폭 일자리를 잃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이제 직접적인 타격을 지금 받고 있는데. 네. 지난 3월에 이제 구직 단년자가 한 4만 4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65%가 이제 65%에 달하는 2만 9천 명이 이제 청년층이 이제 구직 단년자에 해당이 됩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임금 근로자의 이제 소득이 이제 감소하는 현상이 이제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한 절반 정도가 소득이 감소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비정규직 경우에는 한 6%가 소득이 감소를 했다고 대답을 했고, 예. 그다음에 월 소득이 이제 1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명 중 한 7명이 소득이 감소한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당장 생계의 위협을 받는 이제 이런 취약계층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 큰 문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20대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못 잡는 거 이것은 이제 현재도 문제지만 앞으로 두고두고 사회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를 보면 40대가 이제 외환위기 때 처음 이제 직장을 진입한 세대고 예. 30대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진입한 세대들이거든요. 예. 이런 이제 세대들이 처음에 제대로 된 직장을 못 잡다 보니까 경제가 이제 나쁘거나 경제가 나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구조적 대상이 되고 자영업자로 이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제 자영 문 닫고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40대 취업자 수가 가장 크게 이제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번에는 이제 20대들이 좀 제대로 된 일자리, 단기 일자리들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제 좀 우리가 모두 영향을 이제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사실 일자리는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도 그렇게 고용률이 너무 좋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사실 잘 나오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위기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정부가 공공일자리를 이제 세금을 투입해서 많이 만들어 와서 그 일자리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오는 식으로 좀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공공일자리로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공공일자리가 대부분 이제 60세 이상에 이제 집중이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일시휴직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공공일자리도 이제 줄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노인들이 농촌에 가서 이제 취업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농촌에서는 이제 일손이 부족하고, 그다음 노인들은 이제 소득이 공공일자리지만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또 취업을 해야 되고 이런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농업의 일자리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연령 격차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모든 부분에서는 다 취업자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농업 부분에서 이렇게 취업자가 증가하는 거는 이제 다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들 이런 데서 실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촌으로 가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바람직하지 않고 그래서 이 고용 시장 자체가 사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강조했던 부분도 일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고용 패키지 발표가 나기 직전에 이 공식석상에서 발언했던 내용인데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식의 내용을 시사를 했습니다.
자, 시계를 조금 더 과거로 돌려보죠. 과거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제 위기 중 하나였던 IMF 사태인데 이때는 사실 이제 아버지들이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른바 구조조정이 대규모로 벌어졌는데 문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이번에는 구조조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IMF 당시에 우리나라가 채택했던 방법이 틀렸다는 인식이 이번 정부에 깔려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좀 달라졌기 때문입니까? 예, 그때하고 지금 원인을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이제 이런 재난에서 발생을 한 거고, 과거 이제 IMF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발생을 했지만 우리가 너무 단기 자금에 이제 의존하다 보니까 그 위기가 전환돼서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파생이 됐다고 보는데, 예. 그 어쨌든 이제 이렇게 외부적으로 오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발생을 하나, 위기가 발생을 하나,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쌓여왔던 구조적 문제들이 노출이 되고 그것이 이제 실물 부분이나 금융 부분으로 전이되고 고용 대란이 일어나는 이런 이제 상황은 매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 대책도 우리가 다르다고 다른 대책을 쓰면 안 되고 정확히 좀 봐야 되는데, 지금처럼 모든 국민에게 이제 현금을 나눠준다든가 아니면 허드렛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비효율적인 공공 부분을 공공 사업을 벌인다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사실 위기는 점점 더 깊어지고 사실 반등하기도 힘들어지는 게 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대공황 때도 그렇고 일본에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하는 정책을 그 당시에도 똑같이 썼거든요. 그런데 예. 대공황 같은 경우가 12년이 걸렸고 일본은 지금도 저성장에 시달리고 있고 국가 채무는 지금 세계 최고 높은 수준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인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대책을 하는 거는 똑같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물론 이제 지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들은 필요한데 예. 구조 조정이나 이런 이제 체질 개선 이런 것들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위기가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발표했던 그 한국판 뉴딜이라고 별명이 붙은 그 정책도 그렇게 좋게 보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뉴딜 정책이 우리가 성공한 정책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지. 사실 내부를 들여다보면 당시에도 지금 아까 얘기했던 지금 미국에서 있었던 원조 뉴딜 정책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1929년대, 30년대 있었던 뉴딜 정책이 한 12년 정도 지속이 됐는데 예. 그 당시에 썼던 모든 정책이 지금 매번 위기 때마다 나오는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뉴딜 정책처럼 일본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고 공공 사업을 벌리고 그 아무도 다니지 않는데 그 도로를 건설하고 예. 뭐 이런데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경제가 살아난다는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경기 침체기에는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분야로 또 도약하는 이런 기회로 삼지 않는다면 과거 일본이나 대공황처럼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우리가 고통을 잠시 줄일 수는 있지 몰라도 고통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이런 이제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현재 고통을 참고 구조조정을 하는 이런 쪽에도 역점을 둬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해서 노동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정부가 마른 고용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실상 내놓는 대책들을 보니 이미 실업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으로만 가득 차 있다. 뭐 이런 식의 불만인데 노동계의 요구를 보니까 아예 기업들에게 해고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좀 있던데요. 뭐 일부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문제입니까? 뭐 법으로 국회에서 제정을 하면 가능한 건데 예. 너무 반시장적인 정책이고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 시도되지 않는 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상황이 엄중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고용은 그 유연성과 안정성이 잘 조화가 되도록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당 해고를 바꾼다든가 이런 것들은 금지를 해야 되지만 예. 또한 이제 너무 경직성이라서 기업 자체가 구조조정이 어렵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기업 자체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것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미국에서도 이제 뭐 고용 유지 조건으로 이 지원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고용 유정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위기가 오면 기업들이 스스로 이제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업자들이 대량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한 만큼 또 반등도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한 실업자들을 정부가 좀 지원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용 안정에만 치중을 하게 되면 오히려 또 잃는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고용 문제를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기업 지원에 대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산업은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기업들의 회사채를 사들이기 위한 신청 접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미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가동이 되고 있어서 뭐 좀 우량 채권을 사들이는 작업은 벌이고 있지만 트리플 B 등급 이하의 좀 그 비우량 채권을 사들일 만한 곳이 없다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산업은행이 나선 건데, 실제로 트리플 B 등급 회사채까지 이 산업은행이 인수를 시작을 하면 회사채 시장이 좀 괜찮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거기까지 해야 되는지는 이제 좀 더 이렇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이 재난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우량 기업들이 이런 이제 유동성 위기로부터 파업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만 결국은 이제 한 개 기업까지 이런 지원이 계속 더 연계가 된다면 사실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 지연이 되고 그 나중에는 이제 경제가 성장하는데 걸림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옥석을 잘 가려야 한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한 5조 5천억 정도를 회사채 신속 인수 제도를 해서 이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현재 보면 500대 기업에서 현재 올해 이제 만기 도래하는 금액이 27조 한 5천억 대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중에서 한 40%인 11조가 이제 2분기에 도래하기 때문에 또 5조 5천억을 갖고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좀 더 늘릴 필요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기업 스스로도 구조 조정을 서둘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 정부에 의존한 이런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 구조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제 제도를 개선한다든가 노동 개혁을 해준다든가 규제 개혁을 해주고 법인세나 세제 지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쉽게 될 수 있는 이런 방향들을 이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원으로는 갈 수는 없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대기업들도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이익을 공유해야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뭐 어떤 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중에 이제 기업이 정상화되고 주식이 오르고 되면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해서 이제 이익을 공유를 하는 형식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선 이제 이거 정부가 민간 기업의 주식을 갖는 거는 상당히 좀 위험한 발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영권에 참여를 할 수도 그렇죠. 있겠고요.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슈튜어드십 코드로 인해서 연금 사회주의니 뭐 이런 이제 비난이 오는 상황에서 또 정부가 주식을 갖게 되면 민간의 이제 경영 참여를 한다는 이제 이런 불안감들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물론 지금은 위기인 상황이고 이게 기업이 도덕적 해이로 했다면 어느 정도 더 이제 그게 이제 타당성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재난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그냥 놔두면 산업 생태계 전체가 이제 붕괴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기업을 지원하는 건 정부가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거에 조건을 붙여서 주식을 보유하고 이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그러니까 애초에 않습니다. 이익을 공유한다라는 발상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이익 공유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자꾸 나오는데 사실 기업들을 할 때는 다시 말해서 어떤 새로운 분야에 가서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 기업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게 보장이 돼야지만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고 예. 또 기업이 글로벌 기업들이 나오고 이러는 건데 자꾸 이제 이익 공유니 이런 것들을 어떤 초과 이익이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이 나올 수 없는 풍토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어떤 대박을 터뜨려서 그 투자를 유치를 하고 고용을 늘리고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주는 이런 것들이 사회와 기업이 이제 사회와 이익을 공유한다.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가 좀 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확장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